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라는 기관의 이우평이라고 합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부산이 어떻게 R&D를 잘할지 연구하는 기관인데요. 결국은 부산시 출자 출연 기관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 월급을 부산시 세금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경제학자이고요. 저는 부산에서 산업정책 쪽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전공하는 분야는 굉장히 재미없는 분야라서 오늘은 좀 환경 규제와 부산의 산업이라는 조금 가벼운 주제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결국은 제가 경제학을 하기 때문에 경제학으로 바라보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이 환경 문제가 과연 우리 일상에 부산의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간단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1에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를 하고 환경경제학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얘기를 할까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을 대하는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규제냐 시장 기반 조치냐 어떤 방법으로 정부가 환경오염에 개입을 할까라는 문제를 다루고요. 환경 규제가 부산의 산업,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무엇을 얘기할까를 간략히 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보통은 접해보지 못한 내용일 거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훑고 간다는 측면에서 환경 문제랑 외부 효과라는 용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고 갈까 합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정부는 외부 효과라는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환경 문제에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외부 효과란 것이 정부의 환경 문제 개입의 논리인데, 그러면은 과연 정부는 실제로 어떻게 환경 문제에 개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경 규제랑 산업의 관계를 아주 간단하게 논의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나이가 많은 이제 대학원생이나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배우는 내용은 거의 한 6개월 동안 배우는 내용에 해당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자세히 다룰 수는 없고 굉장히 간략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언급할 거고요. 저 오늘 내용이 아마도 이제 재미없을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강의할 내용은 보통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아마 못 들어보신 내용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또 똑똑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좀 똑똑해 보일 수 있어서 잘 들어두면 어디서 이제 좀 멋있어 보일 수 있겠다가 하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똑똑한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하나입니다. 사실 세상이 요새 복잡해져가지고 경제학 원리 같은 거를 좀 알면은 나중에 좀 똑똑한 시민이 돼가지고 좀 투표도 잘 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서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앞으로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처럼 운이 안 좋으면은 장관 될 수 있는데 운이 안 좋으면은 미래에 저처럼 경제학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어보면 그래도 결국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왜 환경 문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효과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요. 일단 환경 문제에서 경제학에서는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을 이제 보통 오염이 적은 상태를 환경 문제의 해결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상태가 이제 이 깨끗한 상태고 좋은 상태인데, 근데 경제학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은 이거 오염이 아주 없는 상태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이제 오염이 있는 상태를 환경 문제가 해결된 상태로 보고 있는데, 오염이 나쁜 건데 왜 이거를 환경 문제 해결이라고 보는가? 더 깨끗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맞아요. 더 깨끗하면 좋은 건데요. 그 오염이란 것 자체가 왜 생기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오염이 아주 없는 상태가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염 자체가 필요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 발생을 하는데, 오염을 아예 없앤다고 자동차도 없애고 빵도 없애고 뭐도 다 없애면 그런 상태에서 다들 행복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없는데, 반대로 그 차가 이제 현재만큼 있는데 차를 2배로 더 만들겠다고 오염물질을 더 뿜어대면은 이거는 또 너무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상태니까 이것도 바람직한 상태가 아닐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PPT에 없는 얘기인데, 사실은 환경 오염이란 것이 그 최근에 생긴 문제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수천 년 전에도 사실은 환경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유를 떼거나 자동차를 떼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도 그 석탄을 떼는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에 송나라 같은 데서 석탄을 떼기도 하고, 이제 더 옛날에 8,000년쯤에 그 화전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숲을 싹 태워버리고 경작을 하기도 하고, 이제 나무를 베가지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옛날이라고 해서 오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옛날에도 오염이 아주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 그러니까 오염이 아주 없는 상태는 사실은 사람이 살면서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용어를 잘 뜯어보면은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오염이 있는 상태에서 적절하게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사회적으로 적절한 상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경제학에서는 보통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기준을 사용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이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상태가 이제 실제로 그 눈에 보이는 거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일종의 이제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상태가 바람직한 건가. 이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상태는 누군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원을 아무리 잘 분배해도 사회적으로 적절한 상태에서 벗어나면은 누군가는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그 빵을 만드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여기서 먼저 환경오염 피해를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자고요. 만약에 100만 원어치 빵을 만들 때 10만 원어치 환경오염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사회는 빵을 안 만드는 것이 적절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만드는 것이 적절하죠. 그 이유는 그 파레토 효율성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100만 원어치 빵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100만 원 이익을 받잖아요. 그럼 피해 본 사람한테 10만 원 가져다가 주면은 손해 보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빵을 안 만들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적절한 상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 100만 원어치 자동차를 만든다고 할 때 그 1000만 원어치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때 이 자동차를 만드는 게 적절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제 이익을 100만 원을 받는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잘 쪼개서 잘 나눠도 피해를 1000만 원 받는데 이거를 도저히 보상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은 누군가는 결국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 그 사회적으로 적절한 상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질문은 앞서 말했듯이 이제
그 사회적으로 환경 문제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오염을 만드는 것이고, 그 사회적으로 적절한 상태라는 거는 보통 이제 파레토 효율이라는 개념을 써서 설명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왜 환경 문제에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상태를 만드는 게 어려울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가만히 내버려 두면 빵 만들어서 이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안 만들고 이런 상태로 가야 되는데, 왜 이 빵을 만들어야 될 빵을 안 만들고 자동차를 안 만들어야 될 자동차를 왜 만드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염물질이 막 나오고 있어서 다 먹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게 원인이 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산업화, 그 옛날 영국에서는 굉장히 스모그 같은 게 많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많이 병 걸려서 죽고 그랬는데, 그게 뭐가 원인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래서 뭔지 모르면은 환경오염 문제가 이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알고 누군가는 모르면은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차 만드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환경 피해를 알고 있는데, 차를 사는 사람이나 일반 시민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전혀 모르면은 결국은 차 만드는 사람들은 만들어도 아무 뒤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또 거래 비용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환경오염 피해를 제가 만약에 봤다. 그럼 이제 소송을 걸러 제가 열심히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변호사도 고용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귀찮은 일을 해야 되고 이제 협상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 그래, 좀 몸에 해롭고 말지 하고 이제 더러운 공기 마시고 말지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피해를 보상하는 거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퉁쳐가지고 이제 거래 비용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얘기인데요. 외부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자동차를 만들 때 발생하는 1,000만 원의 피해가 아까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는 결국은 차 만드는 사람이나 차 사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차 만드는 사람들이 결국은 피해를 얼마나 보든 그거는 내 알 바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왜 그런가 좀 더 자세히 보죠. 이제 외부 효과라는 건, 외부가 이제 바깥이란 얘기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나 기업이 이제 뭔가 소비를 할 것인가 생산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할 때 이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을 이제 외부 효과라고 해요. 이제 거래 당사자는 이제 내부자라고 하고, 이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이제 외부자라고 하는데, 한번 아까 자동차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하면, 보통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는 이제 자동차를 만들거나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1,000만 원 환경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보통 여러 사람이 이제 1,000만 원, 그 시민들이 다 나눠서 이제 더러운 공기를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피해를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보는 거니까, 막상 이제 차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의 피해는 거의 1,000만 원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보통 차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 환경오염을 별로 신경을 안 써도 결국은 피해는 남들이 보는 거니까, 그 결국은 외부자들이 보는 피해라 이거죠. 그래서 거의 고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정부가 나서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외부 효과를 바로잡는 게 이제 바로 환경 문제에서 정부가 참견을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근본적인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러면은 앞서 말했듯이 이제 환경 문제에서 정부가 외부 효과 때문에 참견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정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거는 뭐냐? 이론적으로 하면 뭐냐라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받는 게 아까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 내가 차 만들어 팔아도 뭐 내가 뭐 더러운 공기 조금 마시는 거고 나는 뭐 100만 원 이득을 다 보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딴 사람들이 받는 피해를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내부자가?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그래 니들 신경 쓰게 해줄게. 환경오염 피해가 1,000만 원 발생했으니까 너 자동차 만들려면 세금 1,000만 원 내. 이렇게 이제 환경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고요. 아예 심플하게 자동차 만들지 마. 이렇게 해서 이제 규제를 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행동들을 좀 공통적인 적을 뭉뚱그려 보면은 그 제3자한테 미치는 외부 효과를 거래 당사자한테 이제 신경 쓰게 해준다. 이거를 이제 바깥에 있는 걸 안으로 끌고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문제에서는 보통 외부 효과의 내부화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방금 본 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딴 사람들 피해를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차도 만들고 사고 더러운 거를 사고 하는데, 그러면 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아마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교육도 많이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을 텐데, 뭐 쓰레기 버리는 건 나쁜 일이에요, 뭐 자연을 더럽히는 건 나쁜 일이에요, 이런 교육을 받았을 텐데 왜 앞에서는 환경 오염이 나쁘다고 가르치는 거를 왜 얘기를 안 했냐, 이거 안 중요한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결국은 도덕하고 교육 같은 거가 중요하지만은 그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나쁜 사람도 있고,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잘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쓰레기도 안 버리고 착하게 행동을 하는데, 그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서 교육해가지고 그래 그 쓰레기 버리는 게 나빠라고 한다고 해서 환경 문제가 일반적으로 해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라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환경오염 하는 사람들, 그래 니들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오염물질이 계속 나오면은 그게 문제가 해결된 걸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생각해 볼 문제를 좀 얘기를 하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래도 더 착해지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더 기업가들한테 환경 문제를 잘 가르쳐 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게 오염시키는 게 나쁜 것이다라고 열심히 가르치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종종 나쁜 기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착한 기업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많이 쓰는데, 나쁜 기업은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을 안 해도 되니까 이제 돈을 들 쓴다. 그러면은 과연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착한 기업이 나쁜 기업을 이기고 이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설령 제가 착한 사장이라서 그래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좀 착하게 생산을 하겠어라고 생각을 해도 점점 옆에 있는 나쁜 B 기업이 굉장히 잘 나가게 되면은 슬슬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다 이거죠. 저 사람은 막 해서 이익 많이 보는데 나는 이거 뭐냐, 나도 뭐 흙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장기적으로 점점 착한 기업이 나쁘게 행동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학에서는 도덕 교육만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게 소비자 쪽에서 이제 나는 돈을 더 내더라도 이제 친환경 제품을 더 사겠어 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녹색 소비라는 건데요. 결국은 이런 녹색 소비를 하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환경 문제를 좀 더 신경 쓰게 하는 효과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돈을 더 내더라도 착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을 먹겠어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나쁜 기업도 나도 저렇게 좀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면 저 소비자를 끌고 올 수 있겠네 이제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녹색 소비가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녹색 소비 얘기가 등장을 하고 이제 좋은 소비자가 등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는 좀 잘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 결국은 녹색 소비라는 거는 내가 물건을 사는데 돈을 더 쓴다는 거기 때문에 당장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살고 죽는 문제인데 내가 그 좀 착하게 살겠다고 돈을 더 쓰는 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라서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지만은 사실은 세계 인구의 반 정도가 이제 빈곤선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먹고 사는 게 진짜 힘든 거에 아래에 대부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녹색 소비가 과연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믿을 수 있는 거냐 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제 도덕교육 같은 캠페인 같은 것도 이제 환경 문제 해결책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도덕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는 사실이지만은 이제 생각지 못한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약하는 게 좋다 해갖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열심히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설득이 돼가지고 에너지를 실제로 절약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를 사람들이 굉장히 덜 쓰니까 그 에너지의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누가 이득을 볼까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이 그 에너지가 가격이 낮아지면 더 좋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를 굉장히 절약을 하는 경우에 이제 에너지 낭비하는 사람한테 이제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도덕적인 부분이 좀 잘 작동하지 않을 걸로 판단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정황이 있어요. 근데 하나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결국은 나쁘게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막 쓰레기 버리고 다니거나 환경오염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해결이 안 되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막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환경을 신경 써서 녹색 소비를 하거나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게 굉장히 사회 전체적으로는 좋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쓰레기를 덜 치워도 되니까 세금도 덜 써서 좀 더 이제 세금을 덜 걷어갈 수도 있고 또 이제 깨끗한 환경에서 살면 모두가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쓰레기를 안 버리고 이제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잘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그거를 일종의 어떤 체계적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 좀 더 일반적으로 나쁜 사람이 있어도 통할 만한 방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한 얘기는 간단히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환경 오염을 대하는 이제 정부의 자세,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실제로 환경 오염을 처리를 하고 있나를 굉장히 간단하게 볼 겁니다. 실제로 짐작을 하겠지만은 이것도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간단히 넘어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커맨드 앤 컨트롤이라고 하는 규제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을 하냐면 주어진 친환경 기술을 꼭 사용해라. 오염물질을 일정 농도 이하로 배출해라. 여기 개발하지 마. 뭐 만들지 마. 뭐 하지 마.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이런 자동차 만들지 말고 좀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자동차 만들어. 아니면은 자동차 만들지 마. 이런 게 이제 직접 규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규제 방식도 굉장히 장점이 있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로 이제 직관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정책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수학책 한 100장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지키기 싫고 귀찮을 거잖아요. 근데 뭐 하지 마 하면 안 하면 되니까 이 보통 규제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당장 하던 거를 안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효과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해하기 쉽다는 거는 그 정치적인 장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보통 규제나 이런 걸 만들려면 국회의원 아저씨들이 이제 법을 만들거나 이런 거를 통과를 시킬 텐데 이런 직접 규제 방식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 보통 유권자들이 굉장히 이해를 잘 해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정책을 만들면은 아 저거 뭐야 라고 이제 유권자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예를 들어서 강력한 환경 규제를 도입하겠다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환경 쉽게 신경 쓰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쉽게 좋아할 거란 말이죠. 이런 정치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 직접 규제 방식은 그 여러 가지로 단점도 있는데요. 정부가 일단은 어떻게 규제를 잘 해야 될지 정보를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그 자동차를 만드는 예에서 정부가 이 자동차가 환경 오염을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 몰래 하지 못하게 이제 할 방법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규제를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규제 이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 뭐 10ppm 이하로 배출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나는 더 낮게 9ppm, 8ppm, 7ppm 배출할 수 있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해도 그 오염물질 규제가 이제 10ppm 규제이기 때문에 난 10ppm만 맞추면 되지 해가지고 더 10ppm 이하로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더 잘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만 한다. 이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하게 되면. 그리고 두 번째로 오염물질도 어떤 기업은 굉장히 잘 줄일 수 있고 다른 기업은 못 줄일 수가 있는데 보통 규제는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만들지 마 하면 만들지 않는 거고 오염물질 요만큼 배출해야 하면 다 요만큼 배출해야 되는 거니까요.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5ppm으로 오염물질을 낮게 배출해도 굉장히 쉬운데 저기 옆에 있는 저 A라는 사람은 10ppm 맞추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은 정말 사회적으로 좋은 거는 저는 한 5ppm 배출하고 옆 사람은 10ppm보다 조금 더 배출해도 괜찮은 건데 그게 이제 효율적인 건데 둘 다 이제 10ppm을 맞춰야 되니까 저는 그러니까 노력을 좀 덜 하게 되는 거고 옆에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보다 노력을 더 하게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다른 방법은 없냐 하면은 시장 기반 조치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상을 주고 못하면 이제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정책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세라든지 배출 부과금이라든지 이것도 환경세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배출을 하면은 세금 내라. 이런 정책이고요.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배출권 거래제라고 이제 오염물질을 얼만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가라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이건 어려워서 좀 설명을 생략을 하고 환경세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면 많이 배출할수록 이제 환경세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직접 규제 방식에서 얘기했던 규제 이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단점은 사실은 좀 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염물을 쉽게 많이 줄일 수 있는 사람들은 오염물을 점점 많이 줄이면 세금을 점점 덜 내니까 이제 어떤 라인 이하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단점은 정책 설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정책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로 이게 효과를 잘 달성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그 직접 규제 방식보다는 복잡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게 영향을 줬는지 좀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효율적인 대신에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방식을 혼합한 방식도 있어요. 이거를 폴리시 믹스라고 하는데요. 그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섞었다 이겁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이제 규제라든지 시장 기반 조치를 이제 섞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나 자동차를 만들 때도 좀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드세요라는 규제도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그 환경세를 따로, 유류세 같은 거를 따로 매기기도 해요. 아직 배출권 거래제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도입이 되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다. 이거를 폴리시 믹스라고 한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앞서 말했듯이 그 외부 효과 문제라든지 정보의 불균형 문제가 있어가지고 환경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는 어렵고 결국은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럼 예외는 없느냐? 정부 정책이 없어도, 정부가 규제하거나 시장 기반 조치를 쓰지 않아도 작동하는 대책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노벨상을 옛날에 받으신 이제 로널드 코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결국은 사람마다 이제 재산권이 확실하고, 이제 아까 말했던 소송하거나 이런 게 귀찮지 않아가지고 거래 비용이 낮을 때 잘 작동한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환경 문제가 이제 해결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방식이냐면 협의나 소송,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사람들끼리 알아서 이제 타협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 법정에 가서 해결을 보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결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근데 보통 이게 그 재산권이라든가 이제 거래 비용 문제라는 게 사실은 현실에는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협상하러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래 비용이 있는데 현실에, 그래가지고 이게 설정 노름 아니냐, 그냥 사람들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의외로 현실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환경소송 같은 게 실제로 법정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공장을 지역 주민이 당신 공장이 땅을 오염시켰다, 물러나라 하고 이제 그 협상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 재산권을 침해했다 이제 소송을 거는 사례가 실제로 있고, 이제 그 간단한 사례로는 이제 그 아파트가 앞에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서 우리 아파트에 갑자기 빛이 안 들어온다. 이제 조망권 문제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그 A 아파트가 B 아파트에 가서 당신네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 막았다, 그 보상을 해라 해서 이제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잘 안 되면 이제 소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이 방식이 이제 보편적으로 작동하지를 않고 그 부분적으로만 작동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이제 재산권 문제라든지 그 거래 비용 문제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100%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내 땅을 오염시켰다고 위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 땅도 아닌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오염시켰다고 보상을 하라 그러느냐 하면은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신 공장이 내 땅을 오염시켰다고 얘기를 하려면 이제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 공장이 남의 땅을 오염시켰어요, 나한테 보상해 주세요 하면 이게 협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방법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게 네 거다 내 거다 하는 재산권 문제가 확실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소송이나 협의 같은 게 좀 쉬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소송에서 이겨서 100만 원을 받자고 한 3년간 고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나 100만 원 안 받고 고생 좀 하고 말지라고 이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대책, 이론적으로는 결국은 그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작동하는 대책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현실에서도 관찰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보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서는 이제 정부가 환경 규제를 해야 될 이유하고 그 두 번째로 실제로 어떻게 환경 규제를 하는가, 실제로 환경 문제에 어떻게 개입하는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앞선 얘기가 굉장히 남의 얘기처럼 사실은 들릴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하는 일이고 내 생활하고 큰 관련은 없지 않은가. 나는 그냥 쓰레기만 덜 버리면 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환경 규제랑 부산의 산업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부산의 보통 대표 산업 하면은 이제 자동차랑 조선을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 부산의 대표 산업은 이제 제조업이죠. 대표 제조업은 자동차랑 조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르노 삼성이라든가 한진 해운이라든가 뭐 현대 글로벌 서비스라든가 하는 대기업들이 부산에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자동차나 조선에 연관된 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여러분들이나 그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여러분 삼촌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대기업이나 이런 큰 기업에 가는 거를 좀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과 연관된 많은 기업들이 있고 이 부산에는 결국은 자동차랑 조선 관련해서 그 이걸로 먹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부산에서 일자리를 잡고 살고 싶으면은 이제 부산에서 이제 일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 이런 일자리랑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이제 자동차 조선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자동차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술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계속 새 차도 나오고 사실은 배도 이제 새 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자동차랑 조선에서 이제 바뀌는 것, 그 왜 이제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는데 왜 새로 전기 자동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왜 LNG 추진 선박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미래 기술이 계속 바뀌어 가는데 이 환경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말 그대로 이제 전기 자동차가 이제 최근 점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도로에서도 이제 트위즈라고 하는 이제 작은 전기 자동차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다들 이제 앞다퉈서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점점 이제 그 휘발유나 경유를 떼는 자동차는 점점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왜 그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 자동차를 만들까요? 하면은 결국은 이거의 배경에는 환경 규제가 있어요. 결국은 휘발유나 경유차가 대기오염 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니까 정부가 여기다가 규제를 넣는 거예요. 니들 깨끗한 차를 만들어야 된다. 깨끗한 차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더 깨끗한 차를 만들고자 이제 기술 개발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결국 자동차 기술 개발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환경 규제인데요. 그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전기 자동차를 만들 환경 규제가 없다면은 전기 자동차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전기 자동차가 차값도 비싸고요. 그 전기세가 사실은 휘발유나 이런 것보다 좀 더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전기차나 그 일반 차나 가는 거는 똑같은데 오히려 출력은 일반 그 휘발유 차가 더 좋은데 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냐 하면은 자동차는 더러운 그 공기를 내뿜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다 규제를 걸어가지고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해서 더 깨끗한 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따라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취직할 때쯤 되면은 그 전기 자동차라든지 좀 더 그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 이제 아마 사람을 더 뽑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쪽 기술을 갖고 있던 분들은 점점 이제 설 자리가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환경 규제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랑 바로 연관이 된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배도 그 LNG 추진 그 천연가스라고 하죠. 그 석유 대신에 이제 천연가스를 쓰는 배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거 선박이 나오는 이유도 사실은 규제 때문입니다.
다만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나라와 나라 사이를 막 움직여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 선박 규제를 한다고 쳐도 그 다른 나라들이 다 그 환경 규제를 안 하면 결국은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깨끗한 배를 만들 이유가 굉장히 작아질 텐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해사기구라는 국제기구에서 그 환경 규제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규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국제해사기구의 그 규제를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나라끼리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그 규제를 맞추지 못하는 배는 항구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규제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동차든 배든 결국은 기술이 바뀌어가고 미래 일자리가 생기는 부분은 결국은 환경 규제가 굉장히 큰 이유다. 그래서 단순히 환경 규제가 정책하는 사람들 쓰레기 덜 버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일자리 문제랑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생각해 볼 거는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전기 자동차가 그 일반 휘발유차나 경유차보다 깨끗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연해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갈 때는 아무런 가스를 내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요. 그러면은 전기 자동차는 정말 오염이 제로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전기 자동차를 만들 때는 오염물질이 안 나오냐라고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냔 말이죠. 전기 자동차를 만들 때도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고요. 전기 자동차를 가게 하는 전기를 만들 때 이제 오염물질이 또 배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막 가동을 해가지고 전기를 만들게 되면은 그 전기 자동차를 막 써서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은 석탄 발전소를 더 많이 가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 자동차에서는 아무런 가스가 안 나와도 전기 자동차에서 석탄 발전소에서는 더 많은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오염물질이 덜 나오는지를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라이프 사이클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그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전기 자동차가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 더럽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 아직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제 약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쪽이 약간 우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 자동차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약간 어려운 개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기 자동차가 도심을 달린다면은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휘발유나 경유차보다 깨끗하다고 보지를 않아도 이 전기 자동차가 더 환경에 유익하다고 볼 수 있는 견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황산화물이나 그 먼지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데서 품으면 더 해롭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휘발유차나 경유차는 막 도시에 사람 많이 모여 있는 데를 막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먼지나 이런 거를 거기서 뿜어대면은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석탄 발전소는 저기 먼 곳에 사람 별로 없는 곳에 있어가지고 오염물질을 더 뿜어도 이제 폐병 걸릴 사람들이 더 적어지는데, 휘발유나 경유차는 이제 도심지를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 가스를 마시고 병 걸릴 사람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전기 자동차가 클리어하지 않아도 전기 자동차 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기술 자체는 전기 자동차랑 LNG 추진 선박 쪽으로 지금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 규제가 이제 연구 개발과도 연관이 밀접하게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연구 개발하고 얘기를 할 때, 관계를 맺을 때 미래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 규제 변화가 어떻게 변해갈지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전기 자동차 개발이든 뭐든 생각을 해보면 당장 내일 전기 자동차 하나 개발해 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통 많은 기술자들이 몇 년 동안 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기술 개발이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의 환경 규제가 어떻게 변화하겠지라고 이제 예측을 해서 미리 연구 개발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측이 빗나가게 되면은 그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 쓰고 돈 쓰고 시간 쓰고 해서 그 전기 자동차를 개발을 해놨는데 그 예측을 잘 못 맞추게 되면은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래의 방향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실제 사례로 이제 그 예측을 잘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이른바 대박이 나기도 합니다. 그 부산에서도 그 황산화물 저감 장치라고 이제 오염물질을 줄여줄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한 기업이 있는데요. 이게 선박에 달게 되어 있는 황산화물 저감 장치입니다. 실제로 2020년 올해 이제 황산화물 규제가 도입되면서 이제 2018년, 2019년에 요 규제 특수를 타가지고 그 부산에 있는 모 기업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어요. 특수를 탔어요. 예측을 잘 해서. 그래가지고 그 규제 변화를 예측하고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환경 규제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게 산업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규제한다 해가지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다 들어갔는데 미안해 이제 안 해 하면은 이제 기업들은 다 돈을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규제의 예측 가능성하고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환경 규제에서. 그런데 이런 예측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이제 조선산업 같은 경우나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유럽 선박 부품 회사들은 이제 규제에 앞서서 이제 개발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규제에 뒤따라가기 좀 바쁜 상황이고, 이런 기술 적응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규제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미래에는 이제 점점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이 얘기는 결국은 그 여러분의 미래 일자리가 날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요약을 하면은 온실가스나 환경 문제가 굉장히 먼 이야기 같지만은 결국은 우리 지역 사람들의 생활하고 밀접하고 결국은 우리 지역 사람들이 돈 잘 벌고 사는 거에 굉장히 관련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재미없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을 건데요. 오늘의 이야기를 간략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 외부 효과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왜 정부가 환경 문제에 나서야 되고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환경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될 수 있나.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외부 효과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환경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는 이제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어도 남들이야 어떻든 간에 해버릴 수가 있다. 이게 큰 이유고요. 정부는 또 거래 당사자한테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규제를 한다든가 해서 외부 효과를 신경 쓰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정부가 환경 문제에서 하는 이론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환경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규제를 한다거나 시장 기반 조치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에 개입을 하고 있고, 다만 정부의 개입으로 이제 환경 문제가 100% 해결되지는 않아요. 말했듯이 이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무원들이 얘가 일을 잘하나 안 하나, 그 규제를 위반하나 안 하나를 감시를 해야 되고, 어떤 나쁜 사람이 이제 밤에 몰래 이제 폐수를 버린다거나 하면은 이런 거를 잘 잡아내야 이제 환경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부가 나섰다고 해서 이제 100% 해결되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개입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해결이 좀 더 나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환경 문제에 개입을 하고 있고, 정부 정책 외에도 협의나 소송 등의 방법이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 재산권이나 그 거래 비용이 낮아야 잘 작동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 전체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규제하면은 산업은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에서 1차적으로 환경 규제가 기업들을 이제
방해하는 거는 사실인데 결국은 환경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친환경 기술, 전기차 같은 거를 이제 개발할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자동차랑 조선 관련돼서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 자동차 조선 기업은 특히 전기차라든가 LNG 엔진 선박 같은 것들이 굉장히 관련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자리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의 일자리 문제일 수도 있다. 남의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기술 개발 자체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상황을 예측을 해가지고 기술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못 따라가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이제 도태될 것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생각해 볼 것을 간략히 얘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환경 얘기를 여러 가지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지식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좀 쳐보면은 여러 가지 지식들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오늘 강의를 계기로 해서 한번 정책이나 이런 거의 뒷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한번 해봤으면은 그게 더 여러분 인생에 도움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책의 결과는 이제 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많이들 드는 예가 이제 인도의 코브라의 역설이라는 사례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례냐면요. 영국이 옛날에 인도를 좀 식민 지배를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영국 정부가 이제 인도에 코브라가 워낙 많아갖고 이제 사람들한테 물고 피해를 많이 주니까 정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인도 농부들한테 니들 코브라 잡아오면 우리가 포상금을 주겠다. 코브라 잡아와라. 그래서 이제 코브라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코브라 규제에 대한 포상금을 내걸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몇 마리 잡아가다가 나중에는 코브라 농장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코브라를 막 키워가지고 정부한테 이제 키운 코브라를 갖다 줘서 이제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 정부도 이거 보니까 영국 정부죠. 영국 정부도 이거 보니까 큰일 났다. 이거 코브라가 더 느네. 이거 문제다 해가지고 보조금 정책을 폐지해 버렸더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코브라 농장이 망하면서 코브라를 그냥 다 풀어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정책 때문에 코브라를 줄이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었었는데 코브라가 더 늘어난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은 근데 이런 사례가 사실은 현실 정책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보통 현실 정책에서도 저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저거를 규제를 해야 돼 해가지고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나 찬성 이런 식으로 이제 찬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코브라의 역설처럼 이제 사람들이 이 정책에 굉장히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거나 정책의 효과가 100을 기대했는데 1만 나거나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나쁜 정책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유권자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이런 나쁜 정책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 설계된 정책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이 단순한 정책에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나쁜 거를 때려잡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나쁜 걸 때려잡는 걸 다 좋아하니까 이제 그거를 지지하기도 쉽고, 그런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또 주목받기가 좋기 때문에 결국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제 나쁜 정책을 만드는 경우에도 실제로 유권자들이 나쁜 정책에 상을 주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정책의 뒷면을 잘 들여다봐가지고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실제로 똑똑하게 만든 정책에 더
만든 사람한테 상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국회의원이 한 번 더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상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더 나은 정책이 입안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서 말한 거 경제학 논리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더 똑똑한 유권자가 되면은 아마도 그 세상이 눈에 띄게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조금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재미없는 주제였을 건데 오랜 시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